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세상이 멈췄다. 폭우 속을 가르던 낡은 1톤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졌고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사이로 검은색 메르세데스 S클래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충돌음이 공기를 찢었다. 그 순간 세상은 단 한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로만 가득했다. 이름은 박지훈, 19살. 통장 잔액 12, 영원. 그러나 그는 오늘도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빗속에서 빛과 병원비와 절망을 싣고 그가 트럭 핸들을 놓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암 투병 중인 외할머니 수술비일 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번 주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훈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에서 숫자를 계산했다. 택배 건당 수수료, 배달거리, 시간당 급여. 하지만 그 모든 계산이 그날 밤 한순간에 무너졌다. 비는 시야를 집어삼켰고 와이퍼는 소용없었다. 지훈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트럭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며 무게를 잃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차 중 하나가 서 있었다. 치우즈. 순간적인 충격에 몸이 튕겨나가고 어깨에 전해지는 통증이 온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통증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현실이었다. 보험료, 수리비,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을 파산. 그는 어깨를 움켜쥔 채 비를 맞으며 트럭에서 내렸다. 눈앞에 차는 빛나는 검은 괴물 같았다. 번호판은 낯익었다. 대한물류, 서울 최대 운송회사.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은 또 한 번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서울의 꼭대기와 바닥이 충돌한 밤이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리고 그 뒤로 우산 속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흰 머리 사이로 단정히 묶은 머리칼. 한눈에 봐도 권위와 세월이 묻어나는 얼굴. 바로 신명자 회장이었다. 대한물류를 세운 전설적인 여성 경영자,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인물. 그녀의 시선이 빗속의 청년에게 닿았다. 젖은 회색 티셔츠, 상처난 어깨, 그리고 무릎까지 내려온 무릉덩이 속의 절망. 하지만 그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낯선 감정이 스쳤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이목구비. 그녀는 한순간 말을 잃었다. 19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손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피가 날 정도로 움켜쥐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사과밖에 없었다. 그는 몰랐다. 지금 자신이 무릎 꿇은 이 순간이 19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회장은 그저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 우산 아래서 비를 맞으며 손끝이 떨렸다. 차 한 대가 망가진 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청년의 목에서 빛나는 작은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다. 지훈의 목에 걸린 얇은 체인. 그리고 그 끝에 다이아몬드 조각. 그녀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건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목걸이 중 하나였다. 19년 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한 손주를 위해 특별 주문했던 것이다. 불이 삼켜버린 줄 알았던 그 보석이 지금 이 아이의 목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회장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냄새가 되살아났다. 매캐한 연기, 사이렌 소리, 그리고 무너져 내리던 산후조리원 건물. 그날 이후 그녀는 가족을 잃고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금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이 빗속에서 다시 눈앞에 나타난 듯했다. 지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그는 부서진 트럭보다, 어깨의 통증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두려웠다. 하지만 신명자의 시선은 달랐다. 그녀는 청년의 젖은 머리카락 아래 숨은 운명을 보고 있었다. 한때 잃어버린 피, 사라진 가족,
그리고 자신이 세운 거대한 제국을 흔들 비밀의 열쇠. 서울의 한복판, 폭우 속에서 한 대의 트럭과 한 대의 벤츠가 부딪혔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한쪽은 인생의 끝에서 무릎 꿇었고 다른 한쪽은 과거의 상처 앞에서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이 조용히 귓가에 속삭였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날 밤 서울은 잠들지 않았다. 한 청년의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 한 여인의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빗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려 갔지만 두 사람의 시선 속에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19년 전 불 속에서 사라진 무언가가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차문을 열었다. 빗소리가 멎은 듯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사라졌다. 눈앞에 청년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그 선이 너무 익숙했다. 신명자는 숨을 삼켰다. 손끝이 떨렸다. 그 얼굴은 19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아들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청년의 턱선, 눈매, 입술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들었다. 그 이름, 박준석,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지만 누구보다 허망하게 잃어버린 이름. 그날 이후 그녀는 늘 그 얼굴을 떠올리며 살았다. 사진 속에서도 꿈속에서도 길을 걷다 낯선 사람을 마주칠 때조차 그리움이 스쳤다.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살아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깨에 피가 배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그의 목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비를 타고 들어온 조명이 살짝 비칠 때 신명자의 시야에 그 빛이 밝혔다.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얇은 체인에 매달린 작은 다이아몬드 펜던트, 눈을 의심했다. 그건 세상에 단 2개뿐인 것이었다. 19년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선물하려고 특별히 주문했던 커플 목걸이. 아들에게는 가족의 시작을 의미했고 며느리에게는 새 생명의 축복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 보석을 만들 때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썼다. 이 빛이 너희의 길을 지켜주길. 하지만 그 빛은 불길 속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인생도 그날 이후 꺼져버렸다. 그런데 지금 그 목걸이가 낯선 청년의 목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놀람도 두려움도 반가움도 아닌 잃어버린 시간과 마주한 혼란 그 자체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청년의 목 가까이 다가가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 순간 기억이 폭발했다. 19년 전 청담 산후조리원 화재. 그녀의 아들 박준석과 며느리 윤서진이 그날 그 건물 안에 있었다. 산후조리실 3층. 그날 새벽 화염이 계단을 삼키고 구조대는 도착이 늦었다. 신명자는 그날의 냄새를 아직도 잊지 못했다. 매캐한 연기, 타들어가는 병원 천장의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 그녀는 그날 아침까지도 손주를 볼 생각에 들떠 있었다. 직접 만든 작은 옷과 펜던트를 들고 병원으로 향하던 길. 그러나 병원은 불바다였다. 기자가 묻고 경찰이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시신이 불에 탄 상태라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가 잔해 속을 헤맸다. 그러다 결국 불탄 목걸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건 며느리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남은 하나를 금고 깊숙이 넣었다. 그건 사라진 가족의 상징이자 다시는 열지 않을 상처였다. 하지만 지금 같은 모양의 보석이 낯선 청년의 목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섞였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있지? 수천 번 묻고 또 묻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다
그 눈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그건 준석이 늘 가지고 있던 눈빛이었다. 지훈은 회장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사고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있었다. 그가 두려운 건 자동차 수리비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비에 젖은 손을 모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신명자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세상 어딘가에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면 바로 이 청년일지도 모른다는 직감. 그녀는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2006년이 다시 열렸다. 병원 앞 새벽의 차가운 공기, 불길을 향해 뛰어들던 구조대. 그리고 산후실 복도 끝에서 들리던 아기의 울음. 그날 이후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그 소리. 이제 그 울음이 마치 빗속의 박지훈을 통해 다시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준석이 살아온다면 이런 얼굴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손주가 자랐다면 바로 이런 나이였을 것이다. 그녀는 몸을 돌렸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비가 떨어지는 소리, 차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 모든 게 희미해졌다. 그녀는 다시 청년을 바라봤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눈빛이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묘한 순수함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청년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옷에 헝클어진 봉제선, 손등에 굳은 살, 어깨에 상처.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을 버티며 살아왔다는 걸.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19년 전, 병원의 마지막 불빛이 꺼질 때 그녀는 약속했다. 다시는 그날을 떠올리지 않겠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 약속은 오늘 이 낯선 청년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손을 내렸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한 줄기 떨림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만남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이 다시 목걸이로 향했다. 다이아몬드 조각이 마지막 빛을 반사하며 흔들렸다. 그 빛이 너무 익숙했다. 그녀는 마치 잃어버린 세월이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아들의 미소, 며느리의 목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섞여 가슴을 때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19년 동안 멈춰있던 그 소리가 지금 다시 뛰고 있었다. 그녀는 차로 돌아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청년은 여전히 비를 맞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질문은 오래된 운명의 문을 두드렸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주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19년 전 불길이 삼켜버린 한 생명의 흔적이 지금 이 순간 그 빛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신명자는 그날 밤 박지훈을 직접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회장실에서 명령만 내리던 자신이 낯선 청년을 직접 부축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깨어났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그리고 오래된 그림자의 부름이었다.
의사가 진단서를 내밀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어깨에 근육 손상이 있다고 했다. 신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원 절차를 밟았다. 그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청년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박지훈. 입안에서 그 이름이 맴돌았다.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불러주던 이름 같았다. 간호사가 진료기록서를 정리하며 생년월일을 말했다. 2006년 2월 28일생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 날짜는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날이었다. 바로 그녀의 손주 이민우가 태어난 날, 그리고 동시에 그날 새벽 병원 화재로 아들과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신명자의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병실 밖으로 나와 벽에 손을 짚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연이야.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부서졌다. 지훈의 얼굴, 그리고 그 목걸이, 그리고 이제는 생년월일까지 모든 것이 마치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을 나서며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집으로 가자. 차 안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기억 속의 화염, 구조대의 사이렌, 그날의 울음소리가 또다시 귓가를 때렸다. 19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손자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멈췄다. 이제는 문을 열기조차 두려웠다. 이민우, 그녀가 세상 누구보다 애써 키워온 아이.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아이의 눈빛에서 낯선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민우는 어려서부터 특별했다. 태어나자마자 재벌 2세라는 이름표를 달고 유학과 예절 교육, 해외 캠프를 전부 거쳤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차가웠다. 항상 타인을 내려다보는 눈빛,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얼굴에서 준석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은 사람을 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민우는 그와 달랐다. 점점 더 너무도 달라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였다. 그의 표정이 이상하게도 김혜진을 닮아갔다. 신명자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김혜진. 19년 전 화재 직전까지 며느리를 돌보던 산후조리원의 간호사이자 그 후 오랫동안 집안의 가정부로 일해온 여자. 그녀는 조용했고 충실했으며 항상 겸손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민우가 10살이 되었을 때 신명자는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혜진과 닮아 있었다. 눈을 찡그릴 때의 습관, 팔짱을 낄 때의 버릇, 하나하나가 점점 그 여자의 그림자와 겹쳐졌다. 그녀는 그때도 스스로를 다독였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 닮은 거겠지. 하지만 오늘 병원에서 들은 생년월일이 그 모든 합리화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서재로 향했다. 19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화재 당시의 기사, 병원 기록, 그리고 유품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타버린 사진 조각들, 병원 명찰, 그리고 반쯤 녹은 금속 조각 하나. 그건 며느리가 착용하던 목걸이의 잔해였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그날의 냄새가 그대로 되살아났다. 그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방금 태어난 아이를 품은 모습. 그 사진은 화재 하루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끝으로 따라 그렸다. 그 작은 얼굴이 오늘 본 지훈의 얼굴과 겹쳐졌다.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그녀는 다시 병원 진료 서류를 꺼냈다.
2006, 2, 28. 그 숫자가 눈에 밝혔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손자 민우의 주민등록증을 열어 확인했다. 같은 생년월일, 같은 병원 이름. 모든 것이 완벽히 일치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너무도 달랐다. 그 속엔 따뜻함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다. 그녀의 아들 준석이 가졌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신명자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닿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19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하고 지켜온 손자가 혹시 다른 사람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그럴 수도 있어. 그녀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은 아직 비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시 중얼거렸다. 준서가 내가 뭘 놓친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한 줄기 바람처럼 흩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19년 전의 밤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날의 혼란, 사라진 생명, 그리고 불길 속에서 태어났던 아이. 그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손자였을까? 혹은 그날의 혼돈 속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을까? 신명자는 책상 위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도 마찬가지였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 확신도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오늘 만난 그 청년, 그의 얼굴, 그의 눈빛, 그의 생년월일, 그리고 그 목걸이, 그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것.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그 불씨는 두려움이기도 했고 동시에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19년 동안 묻어두었던 의심이 이제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날의 불길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2006년 2월의 마지막 밤, 청담 산후조리원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타올랐다. 새벽 2시 17분 산후실 복도 끝에서 처음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순식간에 병원 전체를 삼켰다. 불길은 조용히 번졌고 비명은 순식간에 퍼졌다. 그날 그곳에는 2명의 산모가 있었다. 한 사람은 신명자의 며느리 윤서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혼모 김혜진이었다. 윤서진은 출산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몸은 쇠약했지만 아이를 품은 미소는 누구보다 따뜻했다. 그녀의 남편, 신명자의 외아들 박준석은 회사 일로 바쁘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으로 찾아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퇴근길에 들러 이제 곧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다. 김혜진은 그 옆 병실에 있었다. 그녀는 24살,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떠나 있었다. 태어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를 품에 안았다. 너만 있으면 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고 아이만이 그녀의 이유였다. 새벽 공기가 이상하게 탁했다. 간호사 한 명이 불길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복도 천장이 무너지고 불이 산후실 문틈으로 파고들었다. 비상벨이 울렸고 간호사들은 아기들을 하나둘 품에 안고 대피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윤서진과 김혜진은 각자의 방 안에 갇혔다. 박준석은 구조대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든 그는 아내를 찾았다. 서진아, 그의 목소리는 불에 삼켜졌다. 그는 결국 아내가 있는 방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를 품은 그녀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끌어안은 채 쓰러졌다.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다. 그 시각 옆방에서 김혜진은 울고 있었다. 품 안의 아기는
새빨갛게 울부짖었다. 연기가 목구멍을 태웠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두 개의 아기 요람이 있었다. 하나는 자신이 낳은 아기, 다른 하나는 윤서진의 아기였다. 그 두 아이는 생후 이틀 차이로 같은 이름표가 걸려 있었다. 박, 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숨이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명이 아이를 안고 뛰쳐나갔다. 불길이 더 거세졌다. 김혜진은 그 틈에 남은 아기들을 바라봤다. 자신의 아기와 재벌가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때 생각했다. 내 아이는 불쌍하게 자랄 거야. 아버지도 없고 이름 하나로 손가락질 받을 거야. 하지만 저 아이는 세상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났어. 그녀의 시선이 두 아이를 번갈아 옮겼다. 불길이 점점 다가왔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한쪽 팔에는 자신의 아이, 다른 쪽 팔에는 윤서진의 아이.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의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윤서진의 아이는 남겨졌다. 누군가 그 아이를 구해주길 바랐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이 아이는 이제 재벌의 손자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불길 밖으로 뛰쳐나와 구조대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말했다. 이 아이가 신명자 회장의 손자예요. 혼란 속에서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시각 병원 반대편 입구에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 김혜진의 어머니 하순자였다. 딸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병원으로 찾아온 순간 그녀는 건물이 불타고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그녀를 막았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병원 뒤편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곳 쓰러진 간호사 옆에서 한 아기를 발견했다. 작은 천 조각에 쌓인 채 차가운 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약하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생존의 신호 같았다. 그녀는 병원을 떠났다. 딸의 이름도 병원의 불빛도 뒤로 한 채 그 아이를 품고 걸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아이가 바로 신명자의 진짜 손자였다는 것을. 하순자는 그날 이후 마포구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박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남편이 떠나고 딸마저 연락이 끊긴 세상에서 그 아이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늙은 손으로 아기의 젖병을 쥐고 밤마다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는 없지만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자랐다.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언제나 사람의 온기를 믿었다. 시간은 흘렀다. 불길은 꺼졌고 사건은 정리되었다. 신명자 회장은 며느리와 아들을 잃고도 정신을 붙잡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건네받은 아기를 안았다. 그녀는 말했다. 내 아들이 남긴 유일한 생명이다. 아무도 몰랐다. 그 아이가 김혜진의 친아들이었고 진짜 손자는 어둠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나는 금빛 요람에서 자라났고 다른 하나는 반지하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쉬었다.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잃었고 누군가는 빼앗기며 태어났다. 청담의 그 불길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두 아이의 운명을 뒤바꾼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불길의 잿더미 속에서 19년 뒤 다시 만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박지훈은 늘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 5시 반지하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배달용 오토바이에 올랐다. 손끝이 얼어붙고 숨이 하얗게 피어올라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빚 독촉장이 문틈에 끼워져 있어도 병원비 계산서가 쌓여도 그는 그저 묵묵히 달렸다. 그의 세상은 늘 계산기와 오토바이 엔진 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할머니는 늘 미안하다고 말했다. 지훈아, 너는 공부해야 하는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전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에게 세상은 불공평했지만 원망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는 배달통 옆에 교과서를 씹고 신호대기 중에도 영어 단어를 외웠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새벽에는 인터넷 강의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그의 꿈은 단 하나였다. 할머니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날. 지우는 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다. 배달 중 길을 잃은 노인을 태워다 주기도 했고 쓰러진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다. 그런 선함은 세상에 흔한 미덕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세운 신념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짓밟아도 그는 결코 짐승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와 같은 학교, 다른 세상 속에 이민우가 있었다. 대한물류의 후계자. 모든 것이 최고로 시작해 완벽으로 끝나는 삶.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렸고 아버지의 대리인들이 그를 미래의 회장님이라 불렀다. 민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랐다. 아래를 볼 필요가 없었다. 누군가의 고통은 그에게 통계일 뿐이었고 누군가의 실패는 그저 약자의 결과였다. 그는 17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가장 비싼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다. 학생들은 환호했고 교사는 침묵했다. 그는 권력의 냄새를 일찍 배웠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힘으로 정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입꼬리는 항상 오만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웃는 얼굴들이 있었지만 그 웃음은 모두 그가 만들어낸 위계 속에서 피어난 가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에 불편한 존재가 나타났다. 낡은 가방을 맨 전학생 박지훈. 한쪽 신발이 닳고 교복은 바랜 색이었다. 민우는 그를 처음 보자마자 비웃었다. 이 학교엔 장학금으로 들어온 애도 있었나 보네.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지만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그날 이후 민우는 지훈을 표적으로 삼았다. 운동장에서 공을 던져 맞히고 식당에서 일부러 쏟은 음식을 치우게 하고 시험 때마다 답안지를 가로채며 웃었다. 그는 그것이 장난이라 생각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는 게 질서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꺾이지 않았다. 그 안엔 무언가 묘한 힘이 있었다. 그건 분노도 복수도 아닌 그저 살아내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민우는 그 눈빛이 불편했다. 자신보다 더 단단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서서히 파먹었다.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민우는 학교의 왕이었고 지훈은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시험이 끝나면 지훈은 청소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민우는 그 시간 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지훈의 손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박였고 민우의 손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지훈은 미래를 위해 흘린 땀으로 하루를 쌓아갔고 민우는 타인의 노력을 밟고 자기 자리를 다졌다. 둘 다 19살이었지만 하나는 인생의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꼭대기에서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했다. 지훈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우를 종종 보았다. 그는 친구들과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비어 있다는 걸 지훈은 알았다.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지훈은 그때 알았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킬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민우는
그런 지훈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태도, 누가 뭐라 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 눈빛. 그는 그것이 오만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짜 오만한 건 자신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돈다고 믿는 그 착각이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민우는 일부러 지훈의 배달 오토바이를 가로막았다. 이딴 거 하면서 뭐가 남냐?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짧게 말했다. 그래도 제 힘으로 벌어요. 그 한마디가 민우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집요하게 지훈을 괴롭혔다. 마치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그에게 증명해야 하는 듯이. 하지만 지훈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배달을 했고 수업이 끝나면 할머니의 약봉지를 챙겼다. 그의 세상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민우의 세상은 컸지만 그 안에는 공허만 있었다. 하나의 실수로 뒤바뀐 운명, 서로 다른 두 인생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한쪽은 바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버텼고 한쪽은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길을 잃었다. 그들은 같은 나이, 같은 도시, 같은 학교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 살고 있었다. 박지훈의 인생은 고통으로 단단해졌고 이민우의 인생은 특권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버텼고 누군가는 모든 걸 가져서 무너질 이유조차 몰랐다. 그리고 그 두 인생은 결국 같은 이름의 불길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진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2025년 봄, 서울 강남의 교차로 한가운데서 울린 브레이크 소리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했다. 박지훈이 몰던 배달 오토바이가 신명자의 차량과 부딪힌 바로 그 사고. 그날 이후 세상은 19년 전에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신명자는 사고를 단순한 불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예고된 신호였다. 오래전부터 어딘가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진실의 조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사설조사팀을 꾸렸다. 대한물류의 비밀 자산팀을 동원해 2006년 청담 산후조리원 화재 당시의 모든 자료를 다시 모았다. 첫 번째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오래된 보석 제작소의 장부 한 켠. 2006.02 10주문. 커플 목걸이 2세트. 고객명 신명자라는 기록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더듬었다. 사라진 가족의 이름이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보석 장인은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회장님께서 손수 편지까지 써서 동봉하셨지요. 이 빛이 우리 가족의 길을 지켜주길. 잊을 수 없는 주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신명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편지는 화재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인은 조용히 서랍을 열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예비 보관용으로 한 부 더 남겨두었습니다. 아이,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자신이 쓴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빛은 우리 가족의 길을 지켜줄 것이다. 그 문장은 이제 다른 의미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신명자는 산후조리원의 생존 기록을 추적했다.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5명의 행방은 대부분 끊겼지만 그중 1명이 제주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비행기를 탔다. 간호사는 오랜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다. 그날 불이 번질 때 VIP 병동에서 한 산모가 아이를 안고 뛰쳐나왔습니다. 직원들은 회장님의 며느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옷이 다르더군요. 그분은 직원용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머리 길이랑 체형이 김혜진 씨랑 같았어요. 그녀의 말은 오래된 그림처럼 신명자의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다. 김혜진, 불길 속에서 사라진 이름.
그날 이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던 그 여자가 다시 불려지고 있었다. 신명자는 손끝이 떨렸다. 이제 모든 조각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옛 병원의 CCTV 백업을 수소문했다. 19년이 지났지만 보험회사 서버에 일부 자료가 남아 있었다. 보안 담당자는 말했다. 화질은 좋지 않습니다. 당시엔 아날로그 녹화였으니까요.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다. 검은 연기가 가득한 복도, 그리고 한 여자가 흰 천에 쌓인 아기를 품고 뛰어나오는 모습. 화면은 흔들렸지만 그 여자의 걸음걸이는 명확했다. 그녀는 김혜진이었다. 신명자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결심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박지훈을 불렀다. 같이 병원에 갑시다. 단지 확인을 위한 절차예요. 지훈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히 사고 후의 후속 절차라 생각했다. 하지만 신명자는 알고 있었다. 오늘이 19년간의 미로가 끝나는 날이라는 걸. 연세대학교 병원 유전자센터. 하얀 복도 끝에서 체열이 진행되었다. 의사는 검체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결과는 3일 뒤에 나올 겁니다. 그 짧은 말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병원 로비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갔다. 그녀의 시간만 멈춰 있었다. 그 3일은 19년보다 길었다. 밤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 보석은 마치 심장처럼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준서가 내 아이가 맞다면 그를 꼭 지켜줄게. 눈물이 떨어졌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속죄였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아침,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신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코트를 걸쳤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이제 그만 알아야 할 때가 됐어요. 검사실 안 의사는 봉투를 열기 전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결과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어떤 결과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다. 검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유전자 일치율 99.9%. 박지훈, 신명자, 친손관계 확인.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19년 동안 덮여있던 재가 흩어지고 불길의 잔향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찾았다. 그 한마디가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왔다. 눈물이 차올랐다. 세상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봉투를 조용히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19년 전 불 속에서 사라진 아이. 그 아이가 이제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세대의 운명을 뒤집었지만 결국 진실은 시간을 뚫고 돌아왔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김혜진의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에 떠올랐다. 2006년 청담 산후조리원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 가정부 김혜진 지명수배.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신명자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러나 막상 세상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그녀는 두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남겨진 건 낡은 핸드백 하나와 병원 화재 당시의 신문 스크랩 몇 장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다. 그날 불길 속에서 울던 아이,
자신의 아이와 바꿔 안았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시작됐다. 그녀는 살아남고 싶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 세상에게 버려진 산모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 아이를 안고 도망쳤을 때 그녀는 잠시 천국을 본 듯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죄는 늘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뒤따라왔다. 심령자는 혜진의 체포영장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보다 피로가 서려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바람을 맞았다. 19년 동안 곁에 두었던 사람, 자신의 손자를 키워준 여인, 그녀의 손에서 진짜 손자가 세상 밖으로 밀려나 있었음을 생각하니 숨조차 막혔다. 그날 밤 경찰은 혜진의 흔적을 쫓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도심의 CCTV, 카드 사용 기록, 통신 내역,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남은 건 오직 죄와 기억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민우였다. 신문 기사가 떠오르고 방송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대한물류 후계자, 사실은 바뀐 아이.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너졌다. 그의 세상이 산산이 깨졌다. 민우는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이 얼굴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19년 동안 손자로, 후계자로, 대한물류의 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삶을 훔친 결과였다. 그는 심령자의 집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여권, 비행기 티켓, 그리고 통장.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너를 위한 마지막 배려야.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에 고인 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녀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 아이를 처음 품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작고 따뜻했던 손. 그 손을 잡고 이제 괜찮다고 속삭이던 밤. 그 사랑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진심만으로는 죄를 덮을 수 없었다. 심령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었다. 넌 나의 손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아이였어. 그 말은 마지막 용서이자 마지막 이별이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다. 할머니, 그 한마디조차 끝내 나오지 못하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인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부서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을 떠났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방 안에는 그의 교복, 시계, 그리고 지훈이에게 한 번도 건네지 못한 사과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너는 나보다 강했다. 나는 이제야 그걸 안다. 심령자는 창가에 서서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세상 모든 빛이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슬픔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민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진실은 돌려줘야 해. 그녀는 창문을 닫았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감쌌다. 그리고 오래도록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알았다. 사랑과 죄는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김혜진은 자신의 죄로 도망쳤고 민우는 진실 앞에서 무너졌으며 자신은 그 모든 결과를 지켜보는 벌을 받았다. 19년 동안 이어진 거짓의 사슬은 그렇게 끊어졌다. 그러나 그 잔해 속에서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랑이 죄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래도 진심이었던 그 마음만큼은 끝내 부정할 수 없었다. 박지훈이 서초동 대저택의 문을 처음 넘어섰던 날, 심령자는 마치
오래된 시간을 되돌리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그를 대한물류의 상속자로 선언했다. 기자들은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다. 19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아이가 이제 세상 앞에 다시 서 있었다. 그날 신명자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자 또 한 번의 시험이라는 것을. 지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화려한 집 안에서도 낯설었다. 비싼 정장보다 오래된 점퍼가 더 익숙했고 금수저의 자리는 아직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신명자는 그 안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준석처럼 겸손했고 서진처럼 따뜻했다. 그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피란 단순한 유전자가 아니라 살아온 길에서 드러나는 진실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멈춰있던 시간이 있었다. 인천 외곽의 허름한 모텔. 그곳에서 김혜진은 텅 빈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뉴스 속에는 지훈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신명자의 친손자, 대한물류 상속자, 공식 발표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 모든 걸 걸고 지켜온 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손끝이 떨리고 눈동자에는 광기가 서렸다. 19년 동안 지켜온 거짓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사랑으로 지켜온 것이 왜 죄가 되었는지. 그녀는 세상에 버려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서초동 저택은 고요했다. 신명자는 지훈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지훈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조금은 덜 차가워졌다. 그러나 그 밤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 2시, 정원을 스치는 불길 하나가 어둠을 찢었다. 저택의 창문 사이로 붉은 빛이 번지고 순식간에 불이 번져갔다. 경비원의 무전기에서는 비명이 들려왔다. 불이야,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그 순간 박지훈은 잠에서 깼다. 코끝에 매캐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신명자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발로 찼다. 방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신명자는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지훈아. 그 한마디에 그는 더 강하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뜨거운 불길이 벽을 타고 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복도는 이미 붕괴 직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신명자를 감싸 안은 채 계단을 내려갔다. 뜨거운 파편이 등에 떨어졌고 팔이 타들어갔지만 그는 소리내지 않았다. 그녀의 호흡이 점점 약해질수록 그는 더 세게 안았다. 조금만요, 할머니. 다 왔어요. 그의 발이 마지막 계단을 밟는 순간 폭발음이 들려왔다. 그의 몸이 흔들렸고 그녀를 품은 채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에는 이미 소방차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누군가 외쳤다. 회장님이다. 박지훈 씨가 회장님을 구했어. 그의 팔과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신명자는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다.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 창밖으로 새벽의 하늘이 보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지훈아, 넌 불길 속에서도 나를 구했구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불길은 19년 전의 비극을 다시 데려왔지만 이번엔 다른 결말을 품고 있었다. 한편 인천의 모텔방 안,
김혜진은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뉴스 속에는 불타는 저택과 그 속에서 신명자를 구해낸 지훈의 모습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또 불이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만들어낸 운명이 다시 불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눈앞에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서초동의 불길이 꺼질 때쯤 새벽의 공기 속에는 차가운 연기와 함께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다. 소방차의 사이렌이 멀어지고 지훈은 저택의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손은 검게 그을렸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되찾은 이름으로, 되찾은 피로,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서 있었다. 그날 불길은 또 한 생을 삼켰지만 그 불 속에서 진실은 완성되었다. 박지훈은 이제 가난한 배달원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구해낸 사람으로 남았다. 그의 품 안에서 피와 사랑이 다시 이어졌고 19년의 고통은 마침내 끝났다. 새벽 햇살이 저택의 지붕 위로 번져올랐다. 불길이 삼켜버린 자리를 대신해 희미하지만 단단한 빛이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불은 다시 타올랐지만 이번엔 파괴가 아니라 구원이 되어 남았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웠지만 단 한 사람만은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서초동 화재 사건 이후 박지훈은 단 한 번도 언론 앞에 서지 않았다. 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그는 더 이상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이름 없는 장학재단을 세우고 불길 속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인천의 오래된 묘역을 찾았다. 이름 없는 묘 하나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곳은 김혜진의 무덤이었다. 미워했지만 이해합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어머니였다. 세상이 단죄한 그 죄의 이면에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인간의 절망이 있었다. 신명자는 병상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편지는 세상에 남았다.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 따뜻하다. 그 문장은 이후 대한물류의 사운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박지훈은 화재 생존자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의 첫 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불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불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후계자라 불렀지만 그는 늘 고개를 저었다.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목에는 여전히 오래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지던 마지막 순간 그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당신은 어떤 불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불길보다 뜨거웠고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 덜 차가워졌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작은 손끝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듭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